체스터턴의 어소독시 오늘 6번째 강독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건 그 사전을 펴갖고 그 낱말 하나하나 확인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텍스트는 고유한 지평이 있어요. 호리존트라고 해서 그 체스터턴의 개인의 고유한 사유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 두루두루 많은 것들이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체스터턴이 생각했던 모든 내용이 저 텍스트에 그대로 다 담기지는 않아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분립 문자라고 해서 궁극적인 진리는 문자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민들레 꽃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봄이 되면요 여기저기 참 정신없이 튀어나옵니다. 그 경험을 그걸 본 경험을 시나 뭐 에세이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 시나 에세이가 그 사태 자체를 완전하게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그런 텍스트의 한계가 있고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는 사람은 또 그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많잖아요. 그 체스터턴 정도의 시야가 확보돼야 그나마 저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부는 텍스트의 해석입니다. 로마 시대의 역사가나 시인들이 썼던 라틴어 문장을 오늘 현대인들도 읽잖아요. 그리고 그런 공부를 하잖아요. 그게 다 해석인 거죠. 뭐 물리학도 그렇고 뭐 암호 비슷하게 쓰긴 하는데 그것도 큰 범주에서는 다 텍스트입니다. 그 수학 공식 이게 어떤 세계가 숨어 있잖아요. 자, 뭐 그건 그렇고 근데 하는 데까지 제가 이 체스터다는 텍스트를 따라 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일단 재밌고요. 저 사람의 글쓰기가 내가 따라갈 수 없을 수준입니다. 그의 신학적 책상은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아마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글을 풀어가는 그 능력은 그냥 보통 사람은 힘든 겁니다. 이게 글쓰기가 말이죠. 그게 생각이 깊다고 해서 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이올린 연주하고도 비슷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연주를 수준 높게 하고 어떤 사람은 수준 낮게 하잖아요. 근데 바이올린 전공한 대학생과 세계적인 그 연주자를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비슷하게 들릴 겁니다. 바이올린 대학생, 전공하는 대학생도 꽤나 잘하거든요. 저 정도면 참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실력이니까요. 근데 그 대학생 음악 학도와 세계적인 대가하고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아주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들으면 비슷하지만 가까이 가면 큰 차이가
있는 걸 알게 되죠. 그 저런 텍스트를 설명하는 것도 마치 바이올린 연주하는 거 비슷합니다. 바이올린 악보를 놓고 그게 텍스트거든요. 그걸 연주하는데 대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그 바이올린 전공만 하면. 근데 그런 그 연주하고 대가가 하는 연주하고는 하늘과 땅이거든요. 이 신학에서도 그렇습니다. 신학이 그렇다는 말은 곧 설교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경도 텍스트잖아요. 일종의 악보예요. 제가 다른 때도 한번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악보를 어떻게 재현하느냐 하는 게 그 바이올리니스트의 업무잖아요. 과업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보표가 있는 걸 그대로 따라간다고 해서 음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악보를 통해서 모차르트나 뭐 드뷔시나 이런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원 음악 경험 그거를 이제 표현해 내야 되는 거죠. 표현만 잘할 수 있으면 원래 작곡가가 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고, 네,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연주자들은 드물죠. 그냥 잘 따라가는 것만 하더라도 좀 기특한 거죠. 늘 연주할 때마다 그러니까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느낌이 다르니까.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저도 그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원리적으로 비슷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그 수준에 가게 되면 그 차이를 느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음악에서는요. 그런데 설교나 신학이나 뭐 그 여기에 관계된 글들을 보면 아, 저게 뭘 알고 지금 하는 이야기다.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여섯 번째죠. 네, 그 49쪽입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 강독에서 원죄의 문제에 대한 체스터턴의 예, 생각을 잠시 봤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게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확인한다기보다 좀 더 설명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체스터턴의 어소독시 이 책을 축자적으로 한 문장 한 문장 따라가면서 강독하지는 않는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축자적으로 따라가는 게. 그래서 앞에서 저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에는 부분적으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강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파일에 나오지 않는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까지 이제 끌어내서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요 부분적인 이미지 파일만 여러분들이 따라오다 보니까 음, 좀 비약되는 부분이 있기도 해서 이렇게 중간에 예, 예, 설명이 좀 긴 겁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이 원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엔 또 오해의 소지도 있기도 해요. 뭐예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는 그 누구예요?
설교자고 미국에서 온 유명한 부흥사. 아유, 정말 유명한 부흥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여러 번 왔어요. 아, 왜 이렇게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죠? 누가 말하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하다가 또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그 미국의 전형적인 그 복음주의 설교자거든요. 미국 복음주의 설교는 두 가지 그 역사적 그 배경에서 출현한 겁니다. 하나는 유럽의 그 청교도 어 청교도 신앙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 시작한 부흥운동입니다. 부흥운동. 그게 이제 신대륙인 아메리카에서 어떻게 결합돼서 그리고 거기에 뭐 그, 그 공헌한 학자들이 누구며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설명도 좀 필요하긴 한데 제가 여기서 이제 그걸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죠.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빌리 그레함이네요. 네, 빌리 그레함.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이제 오랫동안 오래 사셨던 분인 것 같고 안 돌아가셨나요? 하여튼 그때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70년대에 여의도 광장에서 대형 집회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때 주 강사가 주로 그분이었습니다. 뭐 다른 분도 몇 분도 있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회심 설교를 늘 하는 거죠.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래. 뭐 탕자에 비유 늘 18번으로 나오고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이제 강단에 초청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뭐 그 회개하고 뭐 예수 믿는다는 그 고백을 하게 하고 뭐 그런데 탁월한 은사가 있는 설교자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이 원죄 문제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너희들 다 회개해야 돼.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딱 머물러 있게 되면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게 심리적으로 뭐 신학은 접어두고 심리적으로 죄책감에 떨어지게 됩니다. 매일 네, 죄인이다. 뭐 가톨릭에서도 그 미사 드릴 때 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뭐 그런 것 하는 순서도 있는데 그게 왜 그 미사 시간에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또 필요하기도 한데 그건 이제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겁니다. 잘못 사용하면 잘못 사용한다기보다도 그를 아, 바르게 신자들에게 설명하지 않게 되면 죄책감에 떨어져서 숙명주의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재자가 아무리 잘못해도 저항하지 못하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뭐 죄인이 뭐 잘났다고 뭐 말할 소리가 있나 뭐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나 그 원죄의 교리는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인간을 이해하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민주사회에서 살아가는데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아주 풍부하게 살아가는데 핵심적인 겁니다. 어떤 독단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 관점을 그게 우리들의 그 도구마가 그 말이 좀 그러네요. 도구마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도구마가 우리를 돕는다는 겁니다. 음,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어, 막그 생각들이 분분하게 나뉘었어요. 그리고 정당하게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시시비비 가리고 어떤 선택이 대한민국 미래에 바람직하냐라는 담론으로가 아니라 헐뜯기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혐오 쪽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악이어야 됩니다. 이 선악 개념으로까지, 선악 대립으로까지 가버려요. 내가 옳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럼 자기 옳은 거를 얘기하면 돼요. 이게 왜 이 세계를 살리는 데 필요한 건지에 대한 말을 하면 됩니다. 근데 자기가 옳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악하다는 것, 좀 부족한 게 아니라 악하다는 걸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혐오하게 만들죠. 그걸 정말 지나칠 정도로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없는 얘기도 많이 끌어내고요. 근데 이런 관점이 꼭 필요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악한 행태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성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는 아주 실질적으로 그런 거니까요. 뭐 진보 보수 이런 걸로 대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그 보수에게 나타나는 한계들이 인간적인 한계가 진보 쪽에도 나타나고요. 진보 쪽을 보수가 그 비난할 때는 내로남불이다 얘기하는데 뭐 그건 보수 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인간이 죄의 보편적 그 실존을 안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말이 옆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요 체스터턴이 요 원죄를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비약인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어떤 정치 현안과 연관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야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체스터턴이 이 대목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관점이 결국은 그런 원죄가 우리에게 없다. 원죄는 핵이망측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신병자다. 광기가 있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온 거하고 그렇게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위선자 이렇게 비난했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어느 도단인 거죠.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바리새인, 뭐 또 서기관, 주로 서기관이죠. 서기관, 사두개인도 어쨌든 포함해서 당시의 종교 엘리트들입니다. 그들 향해서 이 위선의 장본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체스터턴이 당대의 지성인들을 향해서 원죄를 부정하려는 그 일단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그 원죄 개념이 있으면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무시해야 자기들을 속 편한 거고 그들을 향해서 광기를 보이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광기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설명이 필요하긴 할 텐데 뭐 지나가겠습니다. 요 책 여러분들 그 화면에 나타나는 것 꼭 요거 말고 이제 넘어가야죠. 이건요. 요 49쪽에 있는 거 바로 앞에 패러그래프에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48쪽 맨 아래서 다섯째 줄부터 나와요. 물론 일부 사람은 광기 자체를 매력적인 것이냐 가볍게 말하기도 한다. 이게 실제로 그 당시 영국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서로 옥신각신 이야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그 바탕에 있겠죠. 그 광기 그 생각이 나네요. 이 체스터턴은 이성을 절대화하는 삶의 태도가 오히려 질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많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이성적이에요. 이성적으로 자기 나라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히틀러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독일 사회가 히틀러 시대에 그런 광기와 같은 상태로 떨어졌다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술, 음악, 문학, 철학에서 선두에 서 있다고 당시에 생각했던 그 독일이 신학에서도 그렇고요. 어떻게 그러한 집단적 광기에 떨어졌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한 그 일을 그러한 현상에 대한 그 분석을 이미 체스터턴은 이미 전에 이건 히틀러가 나타나기 훨씬 전의 글이에요. 이거는 이미 체스터턴은 그걸 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인간 이성의 한계 및 광기요. 이상하죠? 이성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은 자기 뭐 그런 성격도 있죠. 근데 자기를 변호하는 무기로도 사용돼요. 그러니까 칼과 같은 거죠. 이성은. 그래서 그거를 남을 해칠 수도 있고 뭐 도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치는 방향으로도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이성 절대주의에 떨어지는 거는 광기와 같다. 그렇게 체스터턴이 말하고 있어요. 그 과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성적인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저도 이성적인 사람에 속하긴 하는데 이성을 절대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에 에, 그 딜레마가 있긴 있어요. 광신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이성주의에 떨어지지도 않는 바른 신앙이 뭐냐 하는 거죠. 그렇죠. 어렵습니다. 조금 더 그 책, 이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어요. 물론 일부 사람은 광기 자체를 매력적인 것이냐 가볍게 말하기도 한다. 재미삼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잠시만 생각해 보아도 질병이 아름답다면 광기는 질병인데 그건 다른 누군가의 질병을 가리키는 것임을 금방 알 수 있다. 눈먼 사람이 그림 같은 자태를 갖고 있어도 그 그림을 보려면 두 눈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가장 심한 광기가 담긴 시라도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부분. 이건 뭐 복잡한 이야기라서 넘어가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광기가 그 시대에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런던인가요? 거기에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누구에게는 눈에 들어오는 건 아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 문학적으로 표현했어요. 자, 화면에 올려드린 이미지 파일 그 내용을 보실까요? 미친 사람에게는 자신의 광기가 그저 평범하게 보일 뿐이다. 예, 예. 아, 저게 우리 자신을 향한 말처럼도 느껴져요. 우리는 뭐 당연하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그게 광기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집단적으로도 나타납니다. 어떤 마녀 사냥 하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저건 마녀니까 우리가 저렇게 혐오하고 그리고 제거해야 돼. 당연한 거야. 이래 생각하잖아요.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게 광기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익에서도 나타나고 좌익에서도 나타나요. 남북 전쟁을 벌였잖아요. 6.25. 뭐 거기서 벌어졌던 참혹한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광기인 거죠. 근데 그거를 행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누구예요? 황석영이 쓴 소설인데 그 6.25 그 후인가? 전후인가 해서 황해도 어딘가에서 벌어졌던 교회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책 제목이 소설인데 생각이 안 나나요? 거기 뭐 장로 뭐 이런 사람들이 빨갱이들을 이제 제거하는 거 서로가 그런 거죠. 빨갱이였던 사람들은 또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하고 서로가 이렇게 죽인 겁니다. 근데 광기인데 그 자기들은 평범해 보이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우익으로도 나타나고 좌익에서도 나타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런 식으로 역사가 발전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순전하게 옳은 것만 우리가 할 수 있어? 하다 보면 실수도 하는 거지. 뭐 거기까지는 뭐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광기가 평범하게 보일 뿐이다. 자신을 병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비치는 자기 모습은 병아리처럼 평범하고 이 재밌죠? 문장 표현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하잖아요. 병아리. 근데 자기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스스로를 유리조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자기의 모습은 유리조각만큼 따분하기 마련이다. 이 따분하다는 거는 그냥 평범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자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해갖고 밥 먹고 돈 벌고 하는 게 자기에게는 그게 아주 평범한 거. 그게 되는 겁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에게 그게 평범하듯이. 그 사람을 따분한 존재로 만들고 또 미치게 만드는 것은 그 자신의 천편일률적인 생각이다. 우리가 그를 흥미로운 인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의 생각에서 아이러니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지닌 아이러니를 스스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음. 예, 요 후반부는 이, 여러분들이 읽은 요 패러그래프의 후반부는 체스터턴의 어떤 생각이 더 포함되긴 하는데, 뭐, 굳이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앞에서 하는 이야기의 연장선 속에서 그거를 좀 부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연관시켜서 본다면 원죄를 시시한 교리로 여기는 그 세태야말로 어, 광기를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 어, 행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 몇 번째부터 그 진행 속도가 좀 늦었어요. 이미지 하나만 갖고 한 30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뭐 이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우리가 뭐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 체스터턴의 생각과 글이 그렇게 뭐 어떤 수필 읽듯이 아니면 차라리 몰트만이나 바르트나 파넨베르 같은 신학책을 익숙하니까 그 읽듯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너무 진도를 제가 생각하지 않고 하여튼 그 어, 체스터턴의 그 글을 조금 더 어, 천천히 진도 나간다고 하더라도 설명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저도 제 생각도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때에 따라서 진도를 조금 나갈 수도 있고 좀 천천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뭐 너무 진도 천천히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여섯 번째 강독 마치겠습니다.